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그 159페이지 정책 집행론.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고지협제관이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집행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이제 5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고는 고전적 기술관료형.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자가 꼭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요, 정책 목표 세우는 거는 항상 결정자의 역할이 돼야 돼요. 정책 목표 세우는 거는. 자, 그래서 그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그 결정자가요, 정책 목표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워요. 자, 그러면 집행자는 결정자에 의해서 제시된 정책 목표를 어떻게 해요? 집행자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전문성에 근거해서 기술적 권한을 행사해서 결정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게 되면 이게 바로 효과성이죠.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한 효과성. 이게 바로 성공적 집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고전적 기술관료형이야. 자,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 자, 가정 및 전제 조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결정자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세워요. 명확히. 그 다음에 집행자는 이러한 목표를 떠받들어요.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결정자는 집행자가 충실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엄격하게 계층제적 통제체제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어떤 권한만 줘요?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에 관한 기술적 권한만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이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성공적 집행인지는 뭐로 판단해요? 이제 결정자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느냐? 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시적 위임가형. 여러분, 지시적 위임가형도요, 지시적 위임가형도 고전적 기술관료형하고 사실상 동일해요. 지시적 위임가형도 고전적 기술관료형하고 사실상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해. 그 다음에 집행자는 어때요? 이 정책 목표를 충실히 떠받듭니다. 근데 아까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무슨 권한만 줬었어요? 기술적 권한만 줬죠. 근데 지시적 위임가형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줘요. 기술적 권한뿐만 아니라 집행을 하는 과정에 조직 운영, 예산 운영, 이름하여 관리상의 권한도 부여해요. 그리고 동시에 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집행자 간에 이런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성공적 집행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역시 기술적 권한을 행사해서 효과성, 그리고 관리적 권한을 행사해서 능률성. 자, 그래서 160페이지 보시면 줄침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시적 위임가형도 고전적 모형하고 기본적으로 유사해요.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자가 정책 수단을 좀 더 많은 권한, 바로 기술적 권한, 관리적 권한, 협상적 권한까지 갖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양가로 3번 성공적 집행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효과성 또는 능률성. 자, 이번에 협상형. 협상형은요, 이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누구의 권한이 커진다 그랬죠? 집행자의 권한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 협상형은, 자, 결정자가요, 정책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정책 목표 세우는 거는 결정자의 역할인데, 여기서부터는 집행자의 권한이 많이 커져가지고, 아까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결정자가 제시하면 집행자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떠받든다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는 집행자의 권한이 많이 커져가지고 정책 목표 세우는 건 결정자의 역할이지만, 애당초, 자, 바람직한 목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 간에, 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
그래서 협상형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 및 전제 조건 보시면 공식적인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누구와 누구 간에, 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목표가 무엇인지,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연방 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정책을 연방 정부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주정부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주정부가 그냥 거부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애당초 정책을 결정할 때부터 바람직한 목표가 무엇인지,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유형이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자, 유권자 집단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이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유권자 집단의 만족도, 이게 바로 협상형에서 성공적 집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량적 실험가형.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도요, 결정자가 정책 목표는 세워요. 하지만 이 결정자가 전문성도 없고 경력도 없어. 그래서 결정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일반적, 추상적인 목표만 세워요. 일반적인 정책 목표만 세우고, 그 다음에 집행자에게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정책 수단 선택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집행자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재량적 실험가형이야. 그래서 이제 결정자는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집행자에게 네가 알아서 재량껏 실험적으로 한번 해봐, 이런 식인 거죠. 이유가 뭐예요? 가정 및 전제 조건, 지식 부족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지식 부족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공식적 결정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합니다. 그리고 목표 구체화, 수단 선택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자에게 위임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성공적 집행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결정자가 잘 모르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하는 것보다 세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집행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정책 수혜 집단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책 수혜 집단의 만족도입니다. 자, 마지막. 자, 관료적 기업가형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행자가 모든 걸 다 장악하는 형태예요. 집행자가. 그래서 관료적 기업가형은 주어가 집행자입니다. 집행자가 결정자의 결정권까지도 장악해서 정책 과정 전체를 완전히 집행자가 장악, 통제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의 특징 및 전제 조건에 보시면 전부 다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집행자가 주어죠. 집행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자를 이제 설득 강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자가 모든 걸 장악한 상태에서 결정자와 협상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자, 이렇게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이제 성공적인 집행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때는 이제 체제 유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자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집행자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성공적 집행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자, 그러시면 계속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집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64페이지로 좀 갑시다. 164페이지. 그 로마자 2번에 보시면 현대적인 집행론의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집행론은 집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집행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정책 집행을 과연 어떤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자,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에 하향식 동그라미 하시고, 영어로 탑다운 동그라미, 오른쪽에 상향식 동그라미 하시고, 영어로 바텀업.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자, 결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자가 이렇게 있죠, 밑에. 그리고 집행자를 뭐라고도 하냐면 일선 관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결정자가 A라는 정책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자는 A라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리 표현하면 정책 의도라 그러거든요. 의도를 결정자가 제시를 해요. 그러면 집행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행 현장에서 이 정책 의도를 이제 또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자, 이 구도에서 자, 1970년대 초에 나왔던 정책 집행 연구는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야. 탑. 위에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자가 A라는 정책을 결정을 했고, 달리 표현하면 정책 의도를 부여했고, 그러면 이 정책 의도를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들이 충실하게 구현하는 게 성공적 집행이더라. 그래서 이 정책 의도를 구현하는 성공적 집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 있죠.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집행 연구. 이거를 탑다운 하향식 연구라 그래요. 자, 이번엔 거꾸로요.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나온 건데, 자, 이번에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집행자, 일선 관료, 집행 현장에 초점을 둬요. 자, 현실에서 집행 현장을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 뭐 일선 관료다, 뭐 교통경찰관이라든지 국립학교 교사라든지 이 일선 관료들의 집행 현장을 살펴봤더니 항상 부족한 자원, 시간, 뭐 이러한 이제 불리한 집행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집행 관료들이 여러 가지의 정책을 막 추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텀 집행 현장, 이 집행 현장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러한 불리한 직무 상황 속에서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거꾸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연구한다라고 해서 바텀업입니다. 초점이 달라요. 자, 그래서 교재 정리하시면 자, 하향식은요. 하향식은 자, 네 번째 줄침 부분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하향식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factors. 요인들이 뭐냐?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초점을 둬서? 정책과 정책 결정자에 초점을 둬서.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하향식 연구 꼭 기억하세요. 사바티어와 매지메니언입니다. 사바티어와 매지메니언. 자, 그래서 이제 사바티어와 매지메니언이라는 학자가 이제 하향식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가고, 자, 여기서는 뭐가 성공적 집행이에요? 정책 의도, 정책에 따라서 집행 관료나 대상 집단이 충실히 순응하는 게, 따르는 게.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이 성공적 집행의 조건을 누구 입장에서? 중앙 입장에서, 그리고 사전에, 그리고 정형적인 집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상향식 연구요. 상향식은 자, 초점이 네 번째 줄 집행 현장에 초점을 둬요. 집행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뭐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상향식 연구의 대표가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 일선 관료들의 직무 현장을 파악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이 상향식 연구에서는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현지 적응적 집행을 통한 집행 문제 해결, 이게 성공적 집행이다.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이제 현지 적응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일선 관료들에게 재량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집행에서는 이렇게 이제 찝어서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166페이지로 갑시다. 이번에는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건 이제 학자들이 어떤 경우에 성공적 집행이 이루어지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정책 변수, 정책 동그라미, 오른쪽에 집행 체제 변수, 집행 체제 동그라미, 세 번째 환경,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스킵해서 보시고, 자, 이 중에서 166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4번에요.
자, 양가로 4번 정책의 유형별, 별 다음에 끊으시고 집행 과정의 특징 동그라미 하시고 자, 프랭클린과 리플라이 체크하세요. 이 프랭클린과 리플라이라는 학자가 정책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했죠. 이 사람들은 정책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눈 다음에 집행에 초점을 둬요. 집행 과정상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면 특히 줄쳐요. SOP 확립에 의한 원만한 집행 가능성. 여기 체크하시고 이거를 성공적 집행이라고 봐요.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규정규칙 절차를 정립해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성공적 집행이더라. 자, 이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3번째인데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 체크하세요. 갈등이 낮으면 낮을수록 SOP를 확립해서 원만한 집행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가장 낮은 거는 분배 정책이라고 우리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낮다 체크. 분배 정책. 그러니까 분배 정책은 SOP를 확립해 가지고 원만한 집행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적 규제는 이해관계의 갈등이 크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은 계급 갈등이 크죠. 그래서 갈등이 높으니까 뭡니까? 갈등이 높으니까 SOP를 확립해서 원만한 집행할 가능성이 아주 작겠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집행은, 자, 집행 파트는 정리를 하면 고전적 집행론, 현대적 집행론 구분, 차이점, 그리고 나카무라 스모르드,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집행론의 접근 방법,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죠. 의미.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로 갑시다. 자, 169페이지요. 정책평가 갑시다. 정책평가. 그러면서 정책평가는 기본적으로, 자,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된 정책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를요, 집행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 상태의 어떤 변화, 요걸 이제 정책 결과 또는 이제 정책 영향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정책 집행은 정책 평가는 뭐냐 하면 정책 결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 끝난 다음에 자, 요 집행을 대상으로 원래 의도한 대로 이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요거를 과정평가라 그래요. 과정평가.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정책 결과 영향이 나타나죠. 요거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 이걸 만들어냈느냐 이거야. 요거를 총괄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책평가는 크게 보면 과정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면 학문적인 의미의 정책평가는 자, 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줄 정책, 그러니까 집행과정, 집행과정하고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집행과정을 검토해서 동그라미 1번 집행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능률적인 집행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 결과가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늘 다음에 끊으세요. 사후적 검토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사후적의 의미는요, 결정이 끝난 다음에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집행하고 영향이 나타나죠. 이런 점에서 이제 사전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정책 평가도 분석인데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후 분석이야. 박스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0페이지에 자, 정책평가 유형,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 방금 봤다시피 총괄평가하고 과정평가가 있어요. 자, 총괄평가는 뭐를 평가해요? 정책 결과나 영향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자, 총괄평가 양가로 1번 땡땡 정책 결과 동그라미. 이 정책 결과는 집행을 해야 나오죠.
집행을 해야 정책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몸에 열이 나요. 그래서 병원 가서 해열제를 처방받아서 먹었어. 집행한 거죠. 그러면 해열제를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제 몸 상태의 변화가 정책 결과예요. 그러면 이 결과들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이 떨어지는 게 정책 효과지. 그래서 자, 총괄평가는 첫 번째 줄 정책이 집행된 후에 후에 다음에 끊고 자,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결과나 영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판단하는 건데, 달리 표현하면 정책 결과나 영향을 대상으로 뭐가 나타났는지를,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야. 자, 이 총괄평가의 목적은요, 이렇게 해서 자, 영향이나 결과를 검토해가지고 정책 효과가 안 나타났다면,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떨어지는 효과가 안 나타났다면 해열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요? 아니죠. 정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총괄평가의 목적 동그라미, 정책 내용 수정이나 아니면 정책의 추진 여부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게 총괄평가예요. 자, 두 번째, 과정평가는 뭐를 평가해요?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거지. 근데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는요,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집행 도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정평가는 첫 번째 줄 끝부분 집행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냐 하면, 과정평가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이 목적이에요. 자, 그 밑에 과정평가의 종류에는요, 동그라미 1번 협의의 과정평가. 협의의 과정평가는 집행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집행이 끝난 다음에. 이건 이제 사후적 과정평가라 그러는데, 여기서는요, 세 번째 줄 인과관계의 경로 동그라미, 인과관계의 경로가 어떤지를 이제 확인 검증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형성평가는요, 자, 집행 도중에, 이게 특징입니다. 집행 도중에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도중에 검토. 그래서 이걸 모니터링이라고도 해요. 모니터링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집행 도중에, 즉 형성하고 있는 도중에 한다라고 해서 형성평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평가는 크게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즉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중에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총괄평가예요. 총괄평가가 바로 정책평가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 결과나 영향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생겼는지를 일단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떨어졌단 말이야.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떨어졌어. 근데 그 열이 떨어지는 거는 해열제 때문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제 몸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력 때문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생겼는지를 일단 검토하고, 두 번째, 생겼다고 할 때 그 정책 효과가 정책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나온 건지를 분명하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인과관계라 그래요. 이걸 판단해 줘야 돼요. 이게 정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바로 정책평가의 타당성이라 그래요. 정책평가의 타당성.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책평가의 핵심이 되는 총괄평가는 동그라미,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효과가 생겼는지, 그리고 효과가 생겼다고 할 때 그 효과가 정책 때문에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번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 벌리더티. 그래서 타당성의 뜻은 정책평가라는 게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정 또는 판단내고 있느냐의 문제, 이거를 타당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로마자 2번 별표 3개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자 2번 별표 3개. 자, 그래서 이제 이 쿡과 캠벨 줄쳐 두시고, 자, 쿡과 캠벨이라는 학자가 정책평가의 타당성을요 4가지로 제시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 첫 번째, 내적 동그라미. 여러분, 내적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외적이 있지. 외적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특히 요 내적하고 외적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174페이지 세 번째 타당성, 구성적 타당성.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당성 뭐예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타당성 가운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내적하고 외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74페이지 먼저 구성적 타당성하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개념만. 먼저 이런 구성적 타당성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책평가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조사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뭐가 원인 변수고 뭐가 결과 변수고 그리고 모집단은 누구냐, 뭐 이러한 이 이론적인 구성 개념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론적 구성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이론적 구성 개념. 이 이론적 구성 개념을 실제적인 측정을 해줘야 돼. 측정을. 이렇게 실제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작화했느냐의 문제가 구성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또는 빈곤이라고 하는 이론적 구성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럼 빈곤이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화시켜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월 소득 3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빈곤에 대해서 실제적인 측정이 가능해지겠죠? 이게 바로 구성적 타당성이에요. 의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적 타당성은 요거 이렇게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이 다음에 끊고 이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작화됐느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요. 요거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 첫 번째 부분. 자, 정책 효과를 찾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요것만 정밀한 연구 설계의 문제. 정밀하게 연구 설계됐느냐의 문제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마 3에 보시면 정책 평가의 방법, 사회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타당성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시면 172페이지. 자, 타당성에서 중요한 거는 내적 타당성하고 외적 타당성이 중요해요.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